저희가 지금 요하 문명과 산동 동이 문명을 계속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뿌리,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뿌리가 바로 요하와 산동 동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산해경에 나온 그림입니다. 산해경에서 한두국의 사람인데요. 얼굴 보면 뭐예요? 새죠? 새인데 대문구 문화에서 이런 유골이 발굴됐어요. 요거는 돌구슬입니다. 그 다음에 돌구슬을 물고 있죠, 사람이. 왜 이렇게 물고 있을까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이빨을 일부러 뺐어요. 뺀 흔적이에요. 일부러 빼는 것과 자연스러워 빠진 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돌구슬은 여기 어금니에다 이걸 물어요. 물고 여기서 갑니다. 이게 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이렇게 갈겠어요? 이 평생 동안 이거를 머금고 있었을 텐데, 먹으면서 갈았을 텐데, 간 이유가 뭐겠어요? 새가 되고자 했던 거죠. 새가. 그럼 왜 저렇게 새가 되고자 했을까요? 내 조상이 왔던 저곳으로 내가 날아가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평생 동안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새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난생신화에서 알 수 있어요. 난생신화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뜨린 알을 엄마가 먹고 그 아이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설하고 간접하고 그렇게 낳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고구려 건국신화는 어때요? 하늘에서 햇빛에 비춰가지고 잉태돼서 알로 태어나잖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난생신화의 분포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생신화는요, 이거는 저희 사기하고 1차 사료들을 통해서 제가 번박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서국에 서원왕이라고 있는데 주나라 때의 나라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대표적인 난생신화의 설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베트남의 문낭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낭국에 있는 여기의 신화도 고구려 건국신화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들을 번박하게 제가 한번 1차 사료를 통해서 그렸는데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화는 역사일까요? 그냥 허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역사다. 여러분들은 다 역사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화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상징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평화하면 모르잖아요. 평화하면 비둘기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1대1로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난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알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알겠죠. 우리가 태양 숭배 사상과 천손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알인데요. 난생형 신화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저 위에 하늘에 있죠. 하늘의 중간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죠. 그래서 하늘과 태양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태양은 혼자 못 날아요. 누가 날아다 줘야 돼요? 새가 날아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 니꼬르, 태양 니꼬르 뭐가 되겠어요? 알이 아니죠. 태양 니꼬르, 새 니꼬르, 하늘 이렇게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알을 어떻게 태양이라고 생각했냐라는 거겠죠.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죠. 봄, 여름, 가을 보면 봄에 새싹이 나옵니다. 여름에 이 새싹이 점점 무성해지죠.
가을에 어떻게 돼요? 열매 맺고 떨어지죠. 겨울에 앙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뭔가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경험으로 저 태양이, 해가 우리를 생명을 키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구체적인 사물로 봤을 때 알에서 생명이 태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태양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태양이 알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천손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태양이 내려왔으니 거기 태양 숭배, 태양인 거, 알이 태양이다, 생명을 낳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알 리꼬르 태양이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화대 상징사진이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2권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알에 대한 상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알은 본래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양이라고 하는 뜻은 사라지고 알이라고 하는 지금 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만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리꼴은 태양이다. 태양 숭배 사상과 천손 사상을 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국신화는 우리가 역사라고 할 텐데 제가 2019년도에 학생들 90명한테 이거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85%가 허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허구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요. 우리는 왜 역사를 신화로 만들었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 문자 시대와 문자 이전 시대와 문자 이후 시대를 갖다가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로 나누잖아요. 문자로 기록한 건 역사 시대, 그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사 시대가 우리가 일상의 일이 일어나면서 일이 일어나겠죠. 사건이 벌어지겠죠. 일상에서도 벌어지겠죠. 이 벌어질 텐데 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다 기억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손한테 전해야 돼요. 후손한테 전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이나 표현물 속에 넣는 거예요. 그림이나 또는 이런 이야기 속에다 넣는 거예요. 상징을.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징은 종족의 기억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아리에골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징이 종족, 문화, 유전자 정보이다라고 우리가 DNA가 우리 생물한테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문화에도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요. 당군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도 나왔죠. 근데 삼국사기에도 서기 247년에도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C 1세기경에도 당군 신화를 반영한 이런 패식이 발견됐는데, 패식은 조금 해요. 요만큼 해요. 요만큼 한데, 이렇게 패식이 나왔다라는 거는 널리, 그때도 이렇게 당군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새죠. 새는 아까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만주의 이리 부족 있죠. 만주족은 이리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새의 품 안에 이런 부족들이 있더라라는 거. 우리 당군 신화를 그대로 반영한 패식이 2세기 때 만들어졌던 거죠. 패식이 꾸밈이에요. 예를 들면 문패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패식이라고 하는데 한 요만큼 해요. 조금 해요. 예. 그리고 벽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군 신화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이건 이제 홍산 문화인데, 당구온과 그 다음에 한웅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신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객자현에 동산치라고 하는 유적이 있고 조금 위에 우화량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가 적봉입니다. 아까 산 보셨죠?
거기가 적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오한기입니다. 이 오한기가 아까 흑룡화 문화부터 쭉 소화서 문화부터 흑룡화 문화 다 있던 곳이 이 오한기입니다. 여기에 남한기입니다. 이 남한기 위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시라무렌 강이고요. 여기가 요하강이고 여기가 노하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교례하이고요. 여기가 청룡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들이 다 물줄기를 따라서 이리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시에 대해서 할 텐데요. 신시. 우리가 신시는 저는 장소나 지명, 어떤 성질을 아우르는 도시명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가 있었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우화량의 여신묘가 여기 우화량에는요, 여기가 아까 여기가 이제 동산치 객자연이고요. 여기가 우화량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신묘도 있고 합니다. 여신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석축재단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산치에 나오는 석축재단이 나오는데요. 하늘을 나타내는 원형이 있고요. 그 위에 땅을 나타내는 방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인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겠어요? 이 재단에서 제사를 지냈겠죠. 어디에다가? 하늘에다 제사 지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이 하늘인 거예요. 조상 숭배 사상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도 조상을 굉장히 저기 제사를 모시고 기리고 하잖아요. 그런 숭배 사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적봉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여기에 지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주산에서 청동기 야련장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 측정 결과 BC 2410년경으로 나옵니다. BC 2410년이면은 우리가 2333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누구였겠어요? 한웅시대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문화가 이쪽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 아까 계속해서 이제 석송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왔잖아요. 빗살미톡이나. 그래서 이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우화량. 아까 여신묘입니다. 여신묘가 보면은 가운데에 여신상이 나와요. 여기 여신 얼굴이지만 다른 데서 임신한 상이 이렇게 배불러 있는 그러한 저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신이 가운데 자정돼 있고 우리가 웅녀로 추정할 수 있는 곰발바닥이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자손이랄까 천손적인으로 상징하는 새의 날개와 그 발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여기에 적어도 천손족과 곰부족이 융합된 그런 족속의 재단이 아니겠어요? 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신전이겠죠. 그 부족이. 그러면 우리는 건국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족과 곰이 결합해서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고 당군이 우리를 건국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 부족의 신전이 바로 이 여신묘가 바로 우리의 신전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조선의 신전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남한기 보시라 그랬어요. 남한기 저 위에 있었죠. 그림에 그 남한기에서 인장이 발견됐어요. 인장이 2개가 발견됐는데요.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나왔죠. 이 인장이 2cm, 큰 것, 여기 길이가 2cm, 그 다음에 1.9cm, 1.8cm 이래요. 그러니까 크진 않죠.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목에다 걸고 다녔거나 허리에 차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빨간 안료가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글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인장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 인장이 홍산의 인장이다 라고 명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누가 지었냐? 손수도하고 류숙연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볼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중화 제1인장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상문화 때 나온 인장, 청동기 인장 3개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정식 발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는 다 가짜다, 이조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학근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걸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상나라 말 서주 초의 인장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중화 제1용이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장이 나오니까 정식 발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식 발굴은 아닌데, 그런데 아까 말했던 손수도하고 류수견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중화 제1용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명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홍산문화의 옥조령하고 그 다음에 옥새, 옥조 있죠. 옥새하고 그 다음에 옥벽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고 시기가 분명하고 그래서 홍산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손수도하고 류수견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손수도는요, 요녕성 박물관 또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 명예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문물학회 옥기 연구의 이사를 역임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국가우수 특별수당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수당까지 주면서 전문가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학자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었냐 보면은요, 최초의 홍산 문화의 옥기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옥기가 있었는데 100년 동안 이 옥기가 도대체 어느 시대 옥기야? 어느 시대 문화에 소속돼 있어? 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아, 이거는 홍산문화 옥기, 이거는 뭐 요 나라의 요 시대의 옥기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옥기를 했고 그래서 시기와 기속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우화량 봤죠? 우리 우화량에 보면은 적성묘도 있었지만 단묘 총 다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발견을 했고 발굴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손수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평가하기를 뭐였냐면 중국 내에 조기부터 그러니까 그 고고학으로 보면 초기부터 우리 말까지 고고학으로 다 통달했다. 통달한 사람 몇 안 되는 한 사람 중에 한 학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인장은 홍사의 옥조령하고 옥새하고 옥벽과 같이 있었고 출처와 시기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류수견은 누구냐고 볼게요. 류수견은 지금 현재의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의 보훈장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연구에 저희가 깊은 거는요. 옥기, 청동기, 동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홍산문화 옥기 유형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그러니까 중화민족,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주목한 그런 이 논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논문이 홍산 문화의 옥기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굉장한 자기의 명예가 있는 거잖아요. 명예가 있는 두 사람이 이게 이조품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명예들을 추락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 자기가 해서 국가로부터 너는 특별한 옥 전문가야 라고 했고 평생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논문을 보고서 홍산 문화의 옥기라고 판명을 할 정도의 이런 중요한 연구를 낸 사람들의 성과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부터 이 옥기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 옥기는 이 옥인장은 홍산 문화의 옥인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산 문화의 이 옥인장을 보면 근데 이 인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춘추, 운두, 추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은요. 동중서가 춘추의 주석을 단 책이에요. 동중서는 한나라 초기, 그러니까 서한시대의 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한나라가 유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로 국가의 통치 이념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동중서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 하냐면 황제시대에 황룡이 그림을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옥새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자가 옥새가 있었다라는 거는 글자를 그때도 글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문의자 아까 그 책 보셨죠? 그 설문의자 서문에 뭐가 있냐면 황제시대의 사관인 창일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제시대가 언젠지는 우리가 BC 몇천 년 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황제시대 때 이미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옥조령인데요. 이 옥조령에 이게 문자가 기호가 있죠. 이미 홍산문화 때 옥조령이 BC 4500년부터 3000년인데 이미 기호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자가 인장의 기호가 아까 우리가 읽진 못했지만 그 인장의 기호가 있다라는 거는 글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아까 정착이 홍룡화 시대 때 정착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농업이 이제 조농사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과 수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발달됐어요. 지금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업계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이 발달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BC 몇천 년 경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국가가 이미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큰 수공업이 발달됐다면 분명히 상업도시가 발달될 수 있다라고 보겠고, 아까 우리가 그 어기 문명, 이렇게 그 교류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물들이 서로 교류했을 것이고, 서로 교류했다라면 그 교류의 증거로서 인장을 찍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또,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권력을 상징하는 게 또 인장이잖아요. 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국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국가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군신화를 보게 되면 단군신화에 비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한웅이 내려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천시의 그 관직명이 새로 자기네 토템을 갖다 새로 삼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천선적이니까 하늘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관직명을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홍산문화에 이런 옥기들이 굉장히 이게 허리에 차고 있거나 목걸이를 차고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도대체 이 구름형 그리고 이런 형들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 이제 토탈 이런 형들을 같이 부르기를 구름형 이제 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세분해서 본다라면 요거는 구름형일 거고 그러니까 운사일 거고 요거는 비가 아닐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팔랑개비 보면 지금 팔랑개비도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바람개비가 아닐까? 그래서 요렇게 비, 구름, 바람을 이런 걸로 상징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나온 얘기를 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사성을 풀어보면은요, 저는 이게 단군의 한웅의 행정조직 체제가 이랬을 겁니다. 한웅이 있고 한웅이 통치했고 한웅 밑에는 풍백, 운사, 우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관직명일 거고 그 밑에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360가지 농사, 생명, 질병, 선악을 관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와 있죠. 365의 일을 관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뛰쳐나간 범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한웅 이 단군신화에 보면은요, 단군신화에는 쑥, 마늘, 햇빛, 금기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부족을 천손족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통합할 때 통합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게 너무 나한테는 엄격해. 그러면서 뛰쳐나간 게 범은 아닐까? 그래서 저 한웅족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저 먼 곳에 가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복 시기에는 만약에 정복을 해버렸다면 그 토템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호랑이 범부족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따 보면 이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는데요. 지금도 삼신각에 가면은 산신으로 호랑이가 이렇게 자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구비문학 대계라고 하는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전국에 그 민담을 채취를 했어요. 거기에 호랑이 이야기가 1000편이 넘게 채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삼국지에서 예전에 보면은요,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삼신각에 이렇게 신으로 자장돼 있고, 이런 얘기 계속해서 진행돼 있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없어진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조금 한웅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군이 건국을 했어요. 당국에 우리가 고조선 그 당군 신화에 보면은 당군이 도읍을 이제 5군데로 이제 옮기잖아요. 도읍하고 나서 옮기는데 평양, 아사달, 금미달, 잔당경, 아사달이에요. 그러면 초기 도읍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오함기, 아까 오함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오함기 내에 있는 흑룡화 문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어요. 이번 답사에, 7월달 답사에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답사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소장님도, 이덕일 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선조들이 올바른 역사를 한다고 돌봐주는 것 같다. 왜? 우리가 가면 비가 오더라도 그쳐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비가 와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흑룡화 문화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지예요. 그래서 길도 1차선이에요. 한참 달려도 당연히 휴게소 같은 건 없어요. 양쪽엔 전부 다 옥수수 밭이에요. 화장실이 급하겠죠. 2시간을 달리는데 화장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화장실 좀 가요. 그래가지고 멈춰 섰어요. 거기가 어디? 거기가 대전자 유지였어요. 딱 냈는데 거기 앞에 대전자 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 1974년에서 83년에 발굴을 했는데요. 하가점 하층문화에 속해 하가점 하층문화 고조선 문화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편말들을 써놨는데요. 그 편말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 안에 주거지와 궁궐터가 있고 담장 밖에 참호가 있다. 그리고 참호 밖에는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무덤이 804기가나 돼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화장실에 있으니까 가서 왔더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여기는 아직 다 발굴이 안 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CCTV가 있어요. 발굴이 안 됐는데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는데요. 아직 발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동네. 그런데 거기에서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중심지 같은 유적으로 적봉은 물론 동북 지역 내에서 대전자 유지를 능가할 유지는 없다 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강대국의 중심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가 우리의 고조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이 대전자, 오한기에 있는 이 대전자도 우리 여기 초기 중심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평양이다라고 말은 못해요. 아사달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쪽에 전부 다 우화랑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물과 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강역을 갖고 있고요. 우리 강역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군 신화를 이제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한인으로부터 세계의 천부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천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울이다, 거울이다, 검이다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옥인장 보셨죠? 그러면 옥인장을 봤으면 하늘에서 갖고 온 천부인 세계 부절은 아까 진짜로 인장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장 세 개를 가지고 와서 풍백운사 우사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신시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일 306개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농사를 지어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점점점 발전이 되니까 주변의 부족들이 와서 우리도 통합해줘라고 했겠죠. 그 통합 기준이 엄격했을 것이고 그 통합 기준에 의해서 무혈로 다 흡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웅의 정치 체제체는 이제 더 넓어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로는 이제는 다 못 다스리니 새로운 국가 체제가 정치 체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신화는 당군의 선조인 한인과 한웅을 기리기 위한 그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해서 후손들한테 잊지 말라고 만들어준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얘기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전승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당군 신화는 허구다? 역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건국 이념이 홍익 인간이에요. 이 홍익 인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건국 이념이에요. 이 건국 이념은 알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게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홍익 인간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 뭐 아웅다웅 너 싸우고 내 것 뺏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장 이런 이타심을 지향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를 연구한 거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할 때 내 남편,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하죠. 남편을 공유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이타주의가 바로 이 홍익인간에 있었던 거는 천손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건국 이념을 가지고 융합하고 배척하지 않고 융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갔다. 자부심을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성을 아까 봤듯이 95%, 85%나 되는 학생들이 당군 신화는 가짜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는 한 번도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는 전까지는 당군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군은 당연하게 우리의 선조였어요. 우리의 시조였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오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군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다.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당군 다 우리의 선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유물론적 사관이 있었죠. 유물론적 사관자들은 뭐냐면 당군이라고 하는 신은 그건 허구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당군이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다. 대신에 당군 신화는 원시적인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화 내용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당군을 일제시대에 부정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군은 불교들이, 중들이 만들어낸 망년된 이야기다라고, 중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나를 주장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야, 그 당군, 주몽신화 있잖아. 주몽신화 일본이야.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저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일본인 학자들이,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해서 우리의 열등감을 낳고, 그러니까 북쪽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덕일 소장님. 북쪽은 한사군이 지배하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했으니까 니네는 옛날부터 우리의 노예였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을 조장을 해서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계승한 사람 국내 학자들 있죠. 누구? 여기 밑에 보면 서영대 송호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만들었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중들이 만든 거야. 당군을 중심으로 뭉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주장한 거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호정이에요. 이 송호정은 한국교원대 교수예요. 한국교원대가 어디에 뭐 하는 곳이에요? 선생들을 기르는 곳이죠. 각 학교에 가가지고 가르칠 선생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 당군은 만들어졌어 라고, 당군 신화는 만들어진 신화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가서 야, 당군은 가짜야. 그러니까 아까 85%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다 허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당군을 부정한 계승론은 또 이제 뭐 이지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군의 당군 신화가 주몽신화 이본이야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웅녀가 하백년은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웅십년에 하백녀가 웅십년에서 놀았는데 그 웅십녀가 웅녀라는 거예요. 웅녀를 거기서 땄다라는 거예요. 웅십년에서 웅녀를 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은 아주 단지 약간의 변형이나 혹은 아무런 변화 없이 수년 동안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먼 조상이나 혹은 선사시대의 또 다른 민족과의 연관성을 말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징이 같으면 그 민족이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난생신화는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먹고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그걸 태어났거나 하늘의 빛을 받았거나 직접 내려오거나 하는 거, 이런 난생신화는 전부 다 상징이 똑같죠. 하늘, 태양.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손사상이잖아요. 똑같은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인류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포족이라고 하는데, 포족은 한 뿌리, 나무가 뿌리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서 가지를 많이 치잖아요. 그것처럼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이 같다라면 그 민족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난생신화는 학자들이 전부 다, 중국 학자뿐만 아니라 난생신화는 전부 다, 한국 학자, 중국 학자들은 전부 다 동이족의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옹가가 누구냐면 중국의 신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신화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론, 본론, 결혼 딱 그 이야기가, 서사가 완결성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없어요. 기록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신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1970년대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신화에는, 각국의 신화는 특유의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신화이든 간에 제각기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사실이다. 민족성의 뿌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 그 민족성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신화 속에는 상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이도는, 인류학자예요. 모세이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현상에서 몇몇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일치가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그 뒤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저는 이거를 문화 유전자 정보라고 한다. 문화에도 DNA가 있다. 사람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다. DNA가 생물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유아문명 임기시에 있는 동의박물관에 갔는데요. 동의박물관에 전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문화는 흐르고 변하여 중화 전통문화의 유전자가 되어서 중화 민족의 피 속에 항상 큰 물결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동이족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사진을 가서 보면은요, 사진 보면은 이 동이 문화가 사방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한반도만 없어요. 왜 이렇게 한반도만 없게 찍어놨을까요?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너무나 잘 안 거죠. 역설적이게도 이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걸 얘네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하 문명하고 항하 산동 문명을 쭉 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상징들이 똑같은 상징이 있으면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상징은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징들을 다 항하 문명과 요하 문명과 항하 문명이 갖고 있더라. 그리고 요하 문명에서 항하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봤듯이 요하 문명과 항하 문명, 동이 문명은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죠. 가서 보면은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이런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이 민족의 이런 문명을 이룩한 사람이 누구?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이다. 우리 민족의 우리 뿌리가 우리 선조들이 이 문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만들었던 핵심적인 별이 사상이 바로 천손 사상이다. 우리는 천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하나 읽고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게 타고르가 1929년에 쓴 겁니다. 동방의 등불인데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애곡된 역사, 지금 계속해서 애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교과서도 지금 계속해서 애곡한 역사들이 이제 더 역사를 판치는 애곡 그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역사가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동방의 밝은 빛이 아니라 세계의 밝은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희가 고조선 그 앞에 환웅 시대 이 문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정리해 주신 거, 더 위에 상징으로 정리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가 고조선을 BC 2344년으로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여기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신화로 후손들을 위한 어떤 그 상징으로 기억하 만든 이야기라면 그 이전의 환호 시대나 이런 시대로 우리 이게 역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당군이 건국된 거는 BC 233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국 당군 신화 이야기는 한인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한웅의 이야기와 당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웅 시대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당군 신화 주 내용이 그런데요. 한인 시대도 있었고 우리가 배달국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웅의 나라가 한웅의 시기가 바로 이런 홍산 문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초기에 건국이 되었을 것이다. 최소한 그래도 뭐 부족 연명체 이상의 어떤 국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아까 그 호랑이에 관한 신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네. 곰에 관한 신화나 곰 나루터, 그러니까 명칭으로 좀 남아있죠. 곰 나루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웅진 뭐 이런 것도 곰과 관련되죠. 근데 곰보다는 호랑이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곰이 이겼는데 곰이 이긴 게 아니라 곰은 흡수가 된 거죠.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천손 한웅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흡수가 된 거죠. 네. 당근 이사동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중고등학교나 대학 전공에서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역사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새로운 얘기들이 좀 많으셨죠, 오늘. 많은 이유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고 마치 BC 2333년도 사실은 건국되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좀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이제 빠졌는데요.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가 이제 그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서 24억이라고 하는 지방의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썼거든요. 거기 썼는데 전라도는 그러니까 당군 신화는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라고 서술해요. 그런데 사실상이 떨어진다. 7, 8세기나 이렇게 청동기 문화가 번성했던 7, 8세기나 이제 그 당군이 있었다라고,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 학자들이 계속해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를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국가가 BC 2334년 기록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굳이 그렇게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배웠던,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석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만희슈 류라고 하는 아주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직계 제자예요. 이 사람은
경성대의 국사학과 1호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기를 하니까 해방이 되니까 조선사 편수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조선사 편수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국사편찬,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있죠. 거기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학교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 사관을 검증하는 자리에 이 사람 꼭 들어가요. 예를 들면 무슨 시험, 뭐 한국사 시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가서 그걸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석사를 받는 사람 자기 제자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오게 해요. 오게 와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근무를 하게 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 가서 가르쳐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당군은 가짜다, 허구다. 그리고 이거는 신하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뭐 건국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군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이런 것 중에요. R은 해다 하는 요 가정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R은 해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새, 하늘은 같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R은, 그러니까 보면 태양이, 하늘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이 생명을 키우는 건 우리가 알죠. 우리가 해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태양이 할 거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우리가 등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생명을 길러.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래에서 보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새들이 태어나고 뭐 아래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깨어난 걸 보고 태양을 갖다가 R로 상징을 한 거예요. R을 갖다가 태양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R은 그 R이 해면 그 R은 묘라고도 할 수 있나요? 묘라고는 할 수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과 묘는 틀리죠. 우리가 태양을 그래서 이제 R에서 생명이 태어난 걸 보고 해가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 R이 내려온다. 태양 숭배 사상, R이 내려온다. 천손 사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강의하시는 내용들은 동의조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 이제 개념을 주장을 중국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까? 특히 부산의 이하 원소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산에 사실은 부산에는 그 어간의 그 책을 쓰잖아요. 예? 2차 대전 오간에 예. 쓰는데 중국 역사로 다 지금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동의조합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동이족과 하와 동이하고 싸움이라고 부산연이 1950년대에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면 팔수록 동이족의 문화만 나온 거예요. 더 계속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되게 선진적이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서 지금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그 사회과학원에서는 이화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화라는 학자가 이화 선우설이라고 해요. 이가 먼저 있었고 이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족이 아가지고 융합됐다. 그래서 동이족은 우리의 선조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은 인정을 하는데 동이족이 민족 기속성을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대놓고 임기시에서 동의박물관이니 이런 거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근데 그걸 갖다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네들 정사에서도 보면은 뭐 호안서나 한서나 정사에서 보면 우리는 동의열전 삼국지란 보면은 북외 열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네 역사로 안 썼잖아요. 자기네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역사 공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역사학회에서 고구려 국제역사학회 내에서 보면 고구려를 아예 지금 중국
그 지방분권으로 확정을 해서 고구려를. 국제 예. 역사학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발해는 이미 이전에 갔고 그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바른 역사를 세우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와 운동과 이런 것들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너무 소수이잖아요. 이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운동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쪽에서는 또 많은 연구가 또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우리 역사를 바로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나왔잖아요. 요것들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구입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몰랐던 역사네, 정말 이거야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역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